우리 그 충북 참여연대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사정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충북 참여연대 음성지부 이병남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제천발전연구원의 우리 김영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토론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를 해주신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 여가문화소장이신 김영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제천시의회 봉양 백운 또 어디죠? 송악. 예, 제가 사는 송악을 가보면 우리 저희 홍석영 위원님 우리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충북세명대학교 법학과에 우리 그 이근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제천지주권발전협의회 박장순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천산업고등학교에 박광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다 그 제천시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들을 위해서 다들 큰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기꺼이 좀 내주시고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가 행복지수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김영기 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발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과 사회적인구상을 맡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의 그 국민 권리와 의무의 제일 첫 번째 모든 국민들은 인간다운 권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전제는 도로를 놓든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들이 그 지역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의 질을 올리고 그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행정의 도달 목표가 행복한 삶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도 여기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주인 되는 참여연대 구호가 딱 이렇게 차량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도로도 놓으시고 건물을 놓고 그것들이 주민들의 행복을 높인다고 전제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는 그런 것을 했으면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참여연대에서는 과연 그런 행위들을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복지에 들어받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그런 만족, 행복지수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행정의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의 결과가 과연 도민이나 이쪽 시민들의 삶들을 올렸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바로 행복지수 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지수는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주관적 행복지수죠.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사이에 본인이 느끼는 마음, 심리적 상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조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점수라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 정책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주민들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한 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환경과 내재적 요인들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민이나 제천 시민들이 여기에 그 행정행위에만 구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꼭 이 자치단체 문제다 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자고 생각을 해서 2011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조사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4년째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한 20년 정도 계속 꾸준히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조사하려는 의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뒤에 자료 보시면 그 2014년 충북도민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 지금 김현기 소장님이 발제하신 내용입니다. 뒷자리를 참고하시고요. 그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011년도부터 제천 시민 행복지수 지표 사업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 소장님 발제하신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좀 정리하신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정순입니다. 그 제천에서도 행복지수 조사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2011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부터 저희가 기초지자체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민 행복지수 조사에 주목을 해서 조사를 해왔었고요. 2011년까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제천 시민에게 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은 사실 지금 이 참여연대 김영기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질문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복지수 조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사했던 것들 중에는 이를테면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지역경제, 일자리, 의료시설, 자연생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시민의 그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것들이 그 시민들이 느끼는 영향들 이것들을 이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2011년까지는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저희는 그 대천 시민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천 시민 그 1%에 가까운 1,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민 행복 지수를 조사하다가 그러면 제천 시민들은 어떨 때 그 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면 더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었고 저희가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행복 지수 점수는 지금 이제 발표됐던 내용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의 항목에 따라 평가 점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79점에서 80점 가까이 평균 점수를 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2년, 13년도까지는 시민 행복 사업을 발굴해서 평가하고 실행 방안을 제안해내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행복 사업의 선호도 조사까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 사업들을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요. 우리 아까 김영기 소장님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들은 주관적인 행복 지수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이라는 의미에는 뭐 자기 어떤 유전적인 개인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 지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느끼는 행복 지수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 팀원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차이점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김영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 그 패널들께서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이근영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박 국장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행복 지수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자체는 여기서 분석했던 것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아주 빈곤한 사람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직관적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결국은
연역적인 추정을 하듯이 당연한 걸 여론조사를 확인한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결국은 행복이란 게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지수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 나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게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이런 사람들이 행복지수 1등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 비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치인데 그렇다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 보면서 왜 진천군이 높게 나오고 음성군은 낮고 제천은 왜 낮고 청주는 왜 낮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구를 또 묶어보니까 진천은 음성, 증평, 계산하고 같은 지역구더라고요. 비교 대상이 늘상 진천하고 음성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진천 사람들의 비교 대상은 약간의 우월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음성 사람들은 진천에 대한 약간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황. 그냥 청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대한 비교 열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게 아닌가. 제천이 왜 이래 낮게 나왔을까? 제천 사람들 만나서 제가 제천이 고향은 아니라서 대구에서 2008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도시 이름은 원주하고 충주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비교 대상은 충주나 원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박탈감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결국은 이게 단순히 주관적인 행복지수만을 체크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은 제천 시민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많다 이것밖에 확인하는 것 이상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보조 지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역이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 행복지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보조 지표로 이어서 하니까 자존감이 강하고 그다음 제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 행복지수가 낮을 때는 뭔가 외부적인 변인이잖아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고 제천에 대한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자기 내면적인 요인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은 거잖아요. 이건 검증은 안 된 거라서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그런 보조지표를 집어넣어서 분석이 들어간다면 이런 여론조사를 한 번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분석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비용이 굉장히 들 건데 이 지표를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들을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발제하시면서 한 10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발제의 내용 중에 끝부분에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저희 제천 시민 행복지수에 대한 토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패널 분들 토론하시고 플로어에서도 자유롭게 의견들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광태 선생님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천산업고교사 박광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유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TV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소비에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쨌든 사회적 모순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유독 제천 사람들은 더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나? 아까 이근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일면 수긍이 가긴 합니다만 원주랑 열등감에서 그랬다는 말씀에. 근데 그래서 술도 더 많이 먹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TV라든가 광고 매체에서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나,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72%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자꾸 줄어서 지금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 예상 GDP가 한 2,700달러 정도 돼요. 4인 가족으로다가 대충 따져봤을 때는 약 1억 800 정도, 3인 가족으로 따져봐도 뭐 8,100만 원 정도가 평균 GDP가 되겠습니다. 가계 수입이 되면. 그런데 여기 지금 204 챕터를 보면은 월가구 소득 부표 현황이 700만 원, 500만 원 이상 되는 그 가계가 충북도에는 뭐 20% 이내에 되죠. 근데 타 청주나 충주보다 제천이 소득이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 제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06 챕터를 보면은 아까 저도 굉장히 이걸 보고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져봤는데요.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걸 곧 불행감으로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두서없이 그냥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는 소득이 자꾸 어떤 창출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지역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챙겨오는 것이 곧 많은 것을 행복도 곧 찾아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홍석영 의원께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제 농촌지역위원이니까 농촌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농촌지역은 고령층, 요즘에는 초고령층이라고 하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지수를 볼 때 여기 도시에 거주하는 같은 연령대의 노인층들보다 어떻게 행복도는 어떨까요? 지금 많이 만나실 텐데. 사실 몸 많이 가주셔야 돼요. 좀 목소리가 크니까. 어른분들이 몸이 불편할 때 사실 가장 많이 신경하시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죠.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또 자기의 노후에 이제 끝이 안 좋을까봐 사실은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더 하려다가 못한 걸 기회를 주셔서 이어서 하면은 사실 이제 아까 지역 공동체 회복에 관한 제안을 좀 드리던 참이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아까 이제 노인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시골에 연로한 어른들만 계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도 대도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이웃이라는 게 사라져서 이웃도 잘 모릅니다.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일정 부분을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데 마을 반상회 같은 것들이 좀 부활이 돼서 좀 이웃을 좀 아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럼 이 안에서 지역에 잘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의 문제들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고, 아까 그런 이웃의 복지 문제나 이것들도 이제 좀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이 행복지수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사회 그 단체 간의 활동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보면은 모든 그 사회 단체들이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을 먼저 그 시민사회 단체가 좀 그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에서 각자 그 어떤 그 전반적인 시내 전역에서 그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공동적인 공간을 함께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고리들을 좀 열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적십자 봉사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뉴스로 많이 그 회자가 되곤 했는데, 어떤 그 적절한 공공 시설이나 이런 곳에 시민사회들이 이제 함께 활동하면서 그 중복되는 내용들이나 이것들도 좀 걸러지고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좀 마련되는 게 좋겠다.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은 정책적으로 좀 참고해서 오늘 시에서 이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오늘 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12월 1일 날인데요. 여백을 채우는 희망제천 백인의 원탁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 시민이 느끼는 정책의 사각지대, 과연 내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 토론회 장을 마련을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더 오늘 못한 이야기들이 좀 심도 있게 나눠지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다시 기회 주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치단체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 신뢰도가 그 27.2%입니다. 거의 바닥인데요. 사실은 여기 이제 관계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좀 많이 불편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우리 자치단체를 보는 어떤 신뢰도 그런 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많은 부분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 부분, 그리고 지방 행정의 집행 부분들의 어떤 그 신뢰도도 높여가는 것이 과제인데, 우리 홍성희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당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좀 우리 제천시의 행정부에 좀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행복지수에서 제천이 최하위로 내려온 부분들의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따져보면 1차적으로는 제천 시민들의 특유의 그 기질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항목에서 다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과 시멘트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그때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나 좀 그때 잘 나갔어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이렇게 회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충주나 원주에 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천 지역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그 작은 지역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마 다른 곳보다 지금 여기가 그 학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끈끈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연에 집착하는 만큼이나 또 사실 그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술자리가 많아지죠. 우리 아마 시청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상당한 모임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작은
지역 그리고 이 점점 쇠퇴해가는 제천에서의 살아남는 생존 전략으로 끈끈한 인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조사 방식에서 지금 우리 이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석승훈 상무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표본수를 좀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5천에서 6천의 표본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도 좀 지자체에서 좀 보조를 받든 아니면 도움을 좀 받아서 적어도 최소한 한 3천 표본 이상을 좀 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지금 보면 소득이나 학력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해서 표본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지금 5개 시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근거로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선 사실 이제 토론에서 우리 여기 지금 그 시청에 직원분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항목마다 해서 좀 대안을 찾아볼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제가 이건희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천시가 공정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 지역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답이 84.1%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신이죠. 예, 지역이 어쨌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거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좀 교수님 의견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천시가 공정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형적인 토박이들이 많은 지역에 지역색이 강한 중소도시에는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천과 같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오는 이런 동네에서는 사실 재고 위주의 이런 인맥이 형성되고 그네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그 인맥을 갖고 살아가는 아까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그런 도시 안에서는 공정하다는 느낌들은 굉장히 받기 힘들 거다. 이건 도시가 가진 시민들의 사고 내지는 기득권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불공정성을 느낄 건데 그걸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서 불만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지 그렇지 않고는 공정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게 공정성과 관계없이 음주율을 얘기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실까요? 러시아 사람이 많이 마실까요? 답은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추운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마십니다. 충북권역에서 제천이 가장 추운 동네예요. 제가 지내봐도 추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면에서 음주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적인 병리 현상이냐 지역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단순히 연결시키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제천의 상황을 잘 여기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은 개인의 어떤 그런 순수한 자기의 가치의 판단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가 불이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생각해 이렇게 해서 뭘 바꾼다면 그거는 왜곡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런 비교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그런 심리 특성이라면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오늘 여기서 제가 다루지 못했지만 그 충북에 재밌던 게 거주 기간이 길수록 불행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 행복도가 좀 높았었는데 거주 기간 제천만 그런 게 충북이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살기 힘든 동네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도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뭐 소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걸 바꿔야 되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소식껏 살면서도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생산 구조만 더 구체화시켜서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보교육감들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런 무한 경쟁적인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는 학부형들의 반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 혁신의 문제들 하나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문제들 실제로 공정하게 잘 작동이 되고 운동을 늘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뭐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 세대들이 전년도에는 노인 세대가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어요. 올해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 설문을 응답한 노인들이 좀 건강한 노인들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그동안 시나 도에서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돈이 표가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복지가 더 늘리고 노인 9988 하고 여러 걸 통해서 복지 서비스 뭐 기초연금료 늘리고 막 이래서 노인에 대한 그런 복지 서비스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달라졌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과 노인들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결국 400 이 가장 중심이 된 이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소득과 삶의 안정성의 점유율이 높아졌어요. 역작용이 뭐냐면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뭘 하려고 돈을 더 모아놓으면 마치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소득에 대한 집착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市民들의 노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 위해 공적 용어도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 그런 것들을 좀 복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선별이든 보편이든 그걸 좀 강화해서 삶의 안정성을 높여주기만 하면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이번 결과가 특별히 그렇게 좀 나왔지. 보통 많은 경제학에서 스털 영상 같은 거 보면 25,000달러에서 28,000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소득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건데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제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영향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또 제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잘 조화롭게 하셔서 더 좀 행복해지는 방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사회가 요즘에 그 다른 나라와 많이 비교되는 그 나라가 북유럽입니다. 뭐 교육제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뭐 북유럽의 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쪽 지역, 핀란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저희들하고 상당히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분들이 뭐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물론 요인이겠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 제도 자체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질에 대한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어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뭐 쇼핑백에 돈가방이 들어있어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하루 일 둬도 절대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그 분식물 센터에다가 갖다 주는 경우 있어도 가져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뭐 옆에 돈이 이렇게 한 다발이 있어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좀 없는 거죠. 없고 대신에 어떤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자기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함께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사회가 이제는 물량주의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정신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사회가 더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관계를 본다면 사실 복지 정책이 많은 부분 좌우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노인 복지 문제라든지 아동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금 빌공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지자체나 그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무기계약직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보면 제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 복지 정책도 좋은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아까 박정수 국장님이 그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해야 된다 하셨는데 푸른제천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보건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콘서트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어쨌든 정신적인 좀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오시고 또 뭐 그 보건복지센터 우리 관계된 분도 오시고 하는데 의견들을 조금 주시면 어쨌든 토론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영수 교수님 뭐 의견 좀 주실 거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표의 문제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조사자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의도에 맞게끔 결국 분석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또 다른 여론 조작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그 여론조사 혹은 설문조사의 기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 여러 내용 속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전체 내용과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앞에 이제 함께 논의해 보아야 할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 저는 그냥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시의 정책하고 저하고 체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이든지 실은 다양한 정책들은 결국은 시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도민이 됐든지 간에 그런 그런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생활과 연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들이 나의 생활과 어떻게 밀접하게 체감되느냐의 문제가 실은 시정이든 국정이든지 간에 그런 그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체감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의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같이 혹은 뭐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하지만 저 인터넷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혹은 만남은 얼굴 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인터넷에 쓴 아자하고 얼굴 바라보면서 말하는 아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소통의 그런 방향이나 전략도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서 실은 결국은 체감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예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다양하게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뭐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어쨌든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그런 그 예산 구성 방안도 실질적으로 좀 시정 차원에서 모색을 해본다면 신뢰도가 낮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게 이제 계속 그동안에 우리 그 행정의 관료주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해왔었죠. 그랬을 때 결국 문턱은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턱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정치 서비스. 그것이 실은 바로 체감도를 드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간에 주고받는 것이 균형적인 상태를 저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와 내가 주고받는 것이 공정한, 아니 균형 상태.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그동안 뭐 지역 내 연고주의나 혹은 물질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 고치고 싶어도 저는 뭐 고쳐지기 어렵다고 봐요. 이건 뭐 제철 심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병폐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서도 그때서부터도 지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연고주의나 이 물질 만능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사람 간에 주고받는 것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좀 보다 더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시정의 그런 공정성도 역시 저는 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삶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결국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 생활의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천시의 충북 도민의 주관적 소득 만족률은 나왔는데 제천시의 주관적 소득 만족률은 제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주관도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 시민들의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삶의 존재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소득과 소비와 미래 사회에 대한 저축이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룰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득이 적더라도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소비와 그러한 소비를 토대로 해서 남는 돈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저축. 이것이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게 바로 그 삶에 대한 안정성이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기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시에서 시정을 고민을 할 때도 그러한 균형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러면서 삶의 질을 실제로 그런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차원의 그런 방안들, 정책적 방안도 저는 뭐 중요하게 고민돼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 지금 제천에 와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서야 실은 어디 가도 저는 제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천이라는 간판만 보더라도 밖에 나와서 제천이라는 간판만 보더라도 반갑습니다. 네, 제천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주관적인 정체성 존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과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혹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수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공동체성, 말로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패러다임들이 모색이 되는가가 실은 오늘 이런 행복정책 개발 토론회에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분들이 젊은 60, 70대 노인분들이 그 40, 50대 덜 노인분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관적인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인 그 자기 만족이나 또 삶의 안정성들 속에서 나오는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저 김태성 선생님 어떻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만날 발언하면 좀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원래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부드럽습니다. 뭐 종교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저기 붉은 옷 한 번에 만족을 가졌다 그럽니다.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산다에 사시는 스님은 장삼 한 벌에 크나큰 그 만족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 꿈이 많고 무거운 짐을 져서 만족도가 한여기 데이터 보니까 떨어져요. 노인들은 저는 70, 80 자신 분들하고 노래를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는 노래 강사입니다. 그분들은 말씀하기를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지금이랍니다. 왜? 마음의 그 짐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에 사는 우리 모든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 누가 불만을 가질까? 국민은 또 대통령이 좀 잘해주기를. 그와 똑같이 우리가 제천시에도 시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가져줬을 때 시민들은 행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요한 모든 예산 기획 실행을 갖다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을 들러리로 이걸 갖다가 의견 듣고 바로 집행할 때 시민은 불행한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제가 왔는데 우리 제가 가장 그 먼저 번에는 시정 그 신화당 거기서 국장님이라 하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여기 있다고 해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총무에 지금 계시는데 아주 공경해요. 수십 년 봐도 시민을 봐도 나 같은 찌그레 늙은이한테도 먼저 공손히 인사하고 저분뿐이에요. 다른 나라는 국장 인사를 10번 국문까지 해도 잘 받을만 해요. 박수 한번 쳐요 우리 한번. 오늘도 오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나는 처음에 왔을 때 왜 이렇게 충북 창년에서 도에서 오셨고 우리 집행위원장이 행복정책이라는 걸 가지고 왔나 의아하게 했어요. 읽어보고. 그래서 저게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무슨 대공사보다도 그래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난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아주 행복을 충만을 갖고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웁시다. 그리고 남을 배려를 하고 시를 좀 믿고 시에서도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고 이럴 때 멋진 우리 제천 시민 또 충북 도민이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모든 중요한 큰 거는 제천 시민 공동이 참여연대 인준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도에서도 그래요. 우리 이시동 지사께서도 충청북도 중요한 무슨 큰 공사라든가 중요한 어떤 이수는 도 참여연대 사전에 불러가지고 인준을 좀 동의를 받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언론사가 있지만은 옛날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의 편에서 아픈데 이걸 갖다가 그 공개하고 나는 아주 혼란만 했어요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한승원 간사님 오셨는데 좀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현재 지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이런 질문보다 김 부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는 게 이게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9988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평균 대여서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들 그리고 중간계층인 40대, 50대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무하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그 만족도 조사를 넣어서 행복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셔야 될지.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면 뭐 지금 조사하셨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안정성도 받을 수 있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도 받을 수 있고 다 이런 쪽에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조사하실 때 질문 문항들은 거의 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라면은 20, 30대, 40, 50대, 60, 70대가 서로 다르게 와닿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질문이 들어간다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혹시 질문 문항에서 뺀다면은 전체적인 그 만족도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그 연구 결과로 야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어쨌든 공통된 질문을 네. 5개의 시군에 했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혹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받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65세 이상 소득 70% 미만이 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고.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많은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 아니, 학교 다니는 애들은 무슨 근데 그렇게 얘기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있고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누리과정 애들은 교육비 보조 받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질문 문화에서는 10대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질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되면 네. 부모니까 네. 10대를 빠뜨려서 상관없죠.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보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정 모집단을 집어넣고 하지 않는 이상의 실제로 이제 저 시민단체에서 조사하는 그 학술적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본에서 하는 방식들입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예 아니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목표가 몇 프로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번에 제천이 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어떻든 뭘 다 했는데 낫다는 얘기는 잘 홍보를 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체감을 못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든 제천 시민들은 현재 뭐 나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 제공된 복지 서비스의 만족률이 15.8%다. 이게 높다 낮다 하는 기준은 없죠. 내년도에 제가 여기 조사해서 나면은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쭉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연구들의 주목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저 3년 하다 보니 이게 좀 매년마다 좀 관점이 달라져서 이게 항목들이 좀 조금 조정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쯤은 제가 확실하게 그런 저희가 좀 틀이 잡힌 것 같고,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를 만족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복지 정책의 목표가 15.8%였으면 내년에 한 20%쯤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자. 그리고 또 물어본 다음에 주민들이 또 비율이 낮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를 계속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고 사실은 이 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여기를 다 포함시키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주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체감적인 거기 때문에 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이제 지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지방 정부의 정책 대안들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관실에서도 오셔가지고 한데 어제 이상철 과장님 지난 5월달이나 그러니까 4월달에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복지수 평가를 했죠. 제천시가 230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제천보다 못한 도시 4군데 중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저기 참 좋은 동네인데 왜 그럴까? 경북 경주가 우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뭘 가지고 이걸 행복도 지수를 평가를 했는가? 좀 약간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데 주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래 들으면서 그 제천시가 아주 불행한 도시로 낙인이 찍힐까봐 참 무섭다. 낙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낙인 찍힌다는 것은. 또 제천은 원래 좀 그레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만들고 이렇게 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나와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일부러 얘기하냐면 지금 이번 조사가 신뢰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청주시는 55.5점, 제천시는 51.2점 해서
사실은 청주나 제천이나 거의 어떤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거의 어떤 또 거의 뭐 무의미한 거죠. 비교가. 청주는 인구가 80만에 달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행복지수 이게 55점이 나왔다는 거 큰 의미별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제천은 요번에 꼴찌했다는 것에 아직도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소도시 제천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조사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을 어떻게 추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표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시군 제천의 인구 13만 7천인이 몇 명, 청주 몇 명, 음성 몇 명 이런 식으로 획일적 배분을 하시고 그 조사원들이 알아서 150장을 해와라 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전혀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 여론 행복도 지수를 조사하는 총괄 본부에서 최소한 표본만은 정해놓고 그 사람을 가서 조사를 하라고 면접을 시켰든 해야지 신뢰가 담보가 되는 거지. 주관적으로 제천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제천 당연히 행복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직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제가 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온다면 내년에도 나오고 후년에 나올 거면 왜 제천만 뭐 여러 가지 이유적 새벽 교수님께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충주와 제천 원주가 삼각관계로 가다가 제천만 뚝 떨어져서 못 가고 있는 이런 상대 박탈감이라든지 또는 추운지방의 특성 또 제천이 약간 그런 지역 특성 여러 개 반영이 돼서 행복도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다 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좀 이런 좀 신뢰도가 좀 이게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면 만약에 지금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그런 건 전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교육실물 본표하나 보면 대졸 이상이 61%입니다. 충청북도의 대졸자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 전체 인구 중에서 대졸자가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61%가 나왔는지 그러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만 나온 거예요. 물론 행복도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골 노인네가 생각하는 자기 행복감 또 이 시내에서 사는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행복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구는 높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로 가면 낮고 저기 또 군으로 가면 높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이 61%라는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이래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는 가장 시청 공무원으로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천 시민을 더 오그라뜨리고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왜곡돼서 반영이 되면 시한테 제천 시민한테 역에 반응을 줄까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희한하게 저희 발표를 하면 저는 사실 충북도민 전체 일반적인 경향들을 보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한 의도인데 본의 아니게 지역이나 타 지역과 비교들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표본은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의 왜곡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인구 할당을 해서 그 전체 인구에 따라서 군 인구를 나눠가지고 이제 표본수를 대충 120, 130 이렇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정했고요. 거기에서 노인과 남녀 성비를 좀 비교해서 일단 그 조사자들에게는 그 세대별로다가 그 비율에 맞도록 그러니까 뭐 100명이면은 몇 명 정도 남녀 이런 정도로 좀 그 표본을 좀 지켜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오차 왜곡 현상들은 일부 있을 수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과 연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도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고 진천군만 유독 행복하다는 게 통계적 유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청주
제천 이런 지역의 차이 점수는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것은 네네. 것은 충북 제천 행복도 꼴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아까 말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네. 만약에 여론에서 통과할 후보자 누구 지지도를 따지는데 그런 식으로 네. 여론을 했으면 맞습니다. 네. 법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 때그 유의도가 아닙니다라고 그 기자분들에게도 설명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또 그분들은 정말 그런 비교하는 내용을 쓰셔서 지금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기본적으로 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논의를 해주시고 대신 전반적인 추이,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연구조사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못 담아놓은 것들 제가 인정을 하고요. 대신 전반적인 추이에서 행복도가 높지 않고 좀 낮아진다든지 그런 것들 어떤 요인들이 이런 큰 틀에서 좀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의도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는 거라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단발성 여론조사 같으면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 과장님의 문제 제기는 뭐 정확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제천시 데미지를 생각하면 좀 신중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면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성향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외부적인 변수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반영됐으면 싶고요. 항목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고정 패널을 좀 만드시는 게 맞지 않느냐 지역별로. 그래서 그 고정 패널들은 매년 같은 응답을 하면서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네들은 왜 달라졌을까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 고정이 아닌 일반 여론조사를 같이 병행해버리면 공정성 시비는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제문에 넣는데 굉장히 좀 와닿았던 말씀이 발제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제천시도 아마 그 트렌드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충북 도민들이 거주 기간이 길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건 제천시를 비롯해서 충북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뭔가 충북도라든지 아마 제천시도 그 트렌드 안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다면 제천시가 뭔가 그 지방 정부들이 뭔가 방향성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냐. 오래된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도시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도시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가진 어떤 역량들이 굉장히 분산되고 집중도 안 되고 도시에 대해서 이게 불쾌감을 느낀다는 얘기니까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아닌가. 그 면에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뭐 처음 온 사람이 뭐 도시가 싫다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되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도시가 싫어진다는 건 뭔가 큰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좀 제천시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좀 짜내고 최소한 뭐 산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제천을 싫어하더라도 오래된 사람들 그 거주기간이 길고 오래 사람들이 제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때 행복지수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좀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노인 정책이나 복지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함께 논의해봐야 될 것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분석적인 말씀들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제천시 시정과 그리고 또 제천 시민사회에 뭔가 정책적으로 좀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듣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쪽 플로에 이렇게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들 그 패널들 말씀을 또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박광태 선생님. 네. 예, 이게 제천 시민의 운동 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제천 시민이 음주율이 높은 이유 해결 방안에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보면은 공원이 사실은 의림지 도시공원이 의림지 쪽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도시 공원을 이용을 하려면 차량을 이용을 하거나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림지 주변을 가보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차가 없으실 법한 분들은 별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시내 안의 공원은 저희 제천이 구릉지대다 보니까 또 이게 언덕이 많아서 칠성봉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나 제천에서는 언덕이 많은 지형인데 또 공원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주나 충주 같은 곳에 보면 뭐 옛날 관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내에도 있지만 또 안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역할을 하는데 제천의 공원들은 되게 접근하기가 되게 다 곤란합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하는 특성 때문에요. 그래서 제천도 공원을 가령 하소리 약수터 같은 데는 이제 시민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냥 어떤 공원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평불만만 이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세금을 1년에 뭐 한 1,0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재산이 있으니까 또 세금을 안 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제주시에서 공원을 잘 이용을 하면 음주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또 운동도 더 할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아이디어적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정책 제안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박 부장님. 아까 시민사회 또 소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와 연관해서 시민사회 책무성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제천 지역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질문이나 논의해봐야 할 내용들을 섞어서 이렇게 좀 중원부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사회가 먼저 이렇게 좀 소통하고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좀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함께 연대해서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제천 시민의 음주율의 높은 이유하고 해결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 경제하고 이 부분은 좀 같이 가는 부분이어서 음주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 관련한 또 업소들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부분이 같이 지역 경제 부분하고 맞물려서 고민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삶의 안정성이 좀 충북의 평균 수준보다 조금 낮은 거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제천 경제발전연구소장님이신가요?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맥을 좀 같이 하는 의견인데 사실 지역에서 좀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고 봐서
어찌됐건 지역 문제기는 한데 이런 그 일자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그 주민들이 그 일자리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뭐 온종일 하는 게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가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사실 종일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뭐 여가라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참 남의 얘기 미만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부분이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하고 맞을 수 있는데 여유 있는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일하는 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그런 그 자존감 회복, 소속감 회복 그리고 그 행복 지수도 좀 높아지고 더불어 그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의 안정이 같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지역 사회 그 시민 사회 단체들 이런 쪽에서는 좀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그 자기 삶을 좀 이렇게 반추해보거나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시민들이 그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쫓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하셨던 이상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행복지수 조사 앞으로 이제 충북 도내에 또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1350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역에서 사실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원이 114명인가 제천 시민이 참여한 인원이 그렇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여한 인구가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구를 대비해서 인원을 좀 정하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동일 숫자로 이렇게 하든지 하는 부분이 좀 다음 연구 때는 좀 참고가 됐으면 그런 어떤 오해가 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천시 전체적으로 그 재정 자립도라든지 자족도를 높여가는 여러 가지 제천시 정책도 상당히 좀 앞으로 많은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의 삶들, 각 개인의 어떤 자족도를 높여가는 어떤 가치관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들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제천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그 제천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시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함께 거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들이 시민사회가 워낙 그 역할이나 동력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폭넓게 수용을 해서 그 의견들을 시정부나 의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기능들이 많은 부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도 이제 그런 역할과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행복개발 정책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